안녕하세요. 시가 있는 테라피 강사 정진호입니다. 이제 그 온라인으로 인해서 비대면 시대로 이제 진입하고 있는데,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선생님들을 만나뵙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오늘부터 이제 1에서 16강까지 진행을 할 텐데, 이것도 한 50분씩 진행을 할 겁니다. 1시간당. 네, 이것이 작은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시창작 생활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4강씩, 4강씩 4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이제 2줄로 시쓰기, 그 다음 주 3줄로 시쓰기, 그 다음에 인생의 5가지, 삶에 있어가지고 5가지 일어난 일을 가지고 시를 쓰는 과정을 갖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주제별로 그리움이니, 사랑이니, 어떤 부모님이니, 주제별로 시 읽기를 하고, 또 시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한국 현대시 중에 4분을 이제 제가 선별해서 그 시집을 이렇게 같이 나누고, 그 시집을 통해서 그 사람이 시인의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시가 있는 테라피 첫째 시간인데, 이제 오늘은 이제 오늘 1강의 제목이 뭐냐면 나도 시를 쓸 수 있을까입니다. 참, 나도 시를 쓸 수 있을까? 이런 물음은 참 제게도 좀 어떻게 생각하면 생소한 물음일지도 모릅니다. 저도 시를 이제 쓰고 있다면 쓰고 있는데, 과연 매일매일 쓰는 경우도 있었는데, 과연 나도 시를 쓸 수 있을까는 시를 쓰지 않으신 초보자이신 분에게도 그런 과제일 수도 있고, 저는 과연 오늘도 매일 시 쓰기를 한 몇 년 했을 때도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시를 쓸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쓰는 시가 내가 쓰는 나의 푸념이 시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저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그런 고민을 늘 하게 되고, 뭐 저희가 아는 현대 시인의 대가들도 어떤 그런 시에 대한 물음은 그냥 끊임없이 해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시는 무엇일까요? 그런 물음은 아주 원론적인 물음이기 때문에 이건 뭐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비슷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는 무엇일까요? 근데 시는 제가 생각에는 삶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삶이라고 생각하면 시를 쓰기에 이제 좀 편해집니다. 어떻게 잘 쓰려고 하는 것이 난 나의 삶을 잘 표현하는 것이 이제 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할 때 시적인 뭐 요소나 시적인 문법을 정확하게 알고 구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국어를 통해 가지고 나의 느낌과 생각을 가지고 나의 언어로 써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언어로. 그러니까 자기만의 고유 언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얘기할 때 사람들만 말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를 쓰시는 분이나 그리고 어떤 글에도 글투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자기 언어를 가지고 써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떤 것을 써내려고 하시냐. 그것은 오늘도 주제가 됐을 나도 나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국한되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나를 들여다보는, 저한테는 그렇습니다. 나를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이제 시를 쓰는 순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를 들여다본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문제입니다. 이건 나를 들여다보는 것은 저도 이제 끊임없이 저를 들여다보고 있고 지금까지 삶을 통해 가지고 어떤 도구를 통해 철학을 통해 가지고 어떤 다른 어떤 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들여다보고 했는데 제가 이제 발견한 것은 글쓰기를 통해 가지고 시쓰기를 통해 가지고 많은 시쓰기를 통해 가지고 그 시를 통해 가지고 제가 저를 들여다보는 어떤 것들을 그것을 느끼고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들여다볼 때 저를 다듬을 수 있고 저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선생님들도 이렇게 시 쓰기에는 힘들고 어렵다고 많이 말씀 좀 하지만 자기 삶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 삶을 표현해가지고 그것을 통해가지고 자기 자신이 그것을 통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어떤 지점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기록된 단어와 문자를 통해 가지고, 시적인 수사를 통해 가지고 그것을 남길 때, 나중에 그것을 볼 때, 자식이 자신을 가장 적나라하게 느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정의성 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는 어떤 거라면, 시는 치유라고 이렇게 씁니다. 치유의 다른 이름이 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는 제가 주제가 시가 있는 테라피인데, 주제는 아니고 강좌 제목이 테라피라는 것은 치유를 의미합니다. 시는 정의성 시는 그 치유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닿을 수 없는 그리움이 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인들은 자기 시에 대한 정의와 어떤 생각들을 많은 것들을 많이 남기고 있는데, 오늘은 그러한 것들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덕 시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산다는 일은 더 높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산다는 것은 더 높이 오르는 것. 우리는 높이 오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무엇인가를 이제 획득하려고 그러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덕 시인이 보기에는 이 세상 삶은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어쩌면 우리가 시를 지금 배우고 좀 쓴다는 것 자체가, 저희가 부귀 영화를 누리는 그런 건 아니고, 저의 생각과 느낌과 모든 어떤 성찰들을 더 깊이 들어가는 작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 쾌테는 시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시를 만든 것이 아니라 시가 나를 만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시를 만든 것이 아니라 시를 쓰다 보면 그 시를 통해 가지고 나를 이제 점검하고, 나를 이제 변화하고, 나를 성찰할 수 있는 거니까, 결국 내가 만든 시가 나를 만든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연은시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연은시는 번역시로 가져왔습니다. 사랑은이라는 오스카 햄머스타인이 지은 사랑은 무엇일까 이렇게 씁니다. 이 시는 루시아 시인의 잠언시집,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1998년 열림원에서 출판된 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 짧은 시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은시 사랑은 오스카 햄머스타인. 종은 누가 그걸 울리기 전에는 종이 아니다. 노래는 누가 그걸 부르기 전에는 노래가 아니다. 당신 마음속에 있는 사랑도 한쪽으로 치워놓아선 안 된다. 사랑은 주기 전에는 사랑이 아니니까. 자, 여기서 종의 정체성은 뭐죠? 울리는 거죠. 노래의 정체성을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표현하고 입술로 뱉지 않으면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제가 얘기하는 시도 쓰지 않으면 그건 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로 정말 언어 구사를 통해 가지고 엄청난 일을 했더라도 그것을 쓰지 않으면 시가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과연 이 시에 대한 부분, 시를 쓸 수 있을까 할 때, 나도 시를 쓸 수 있을 때, 시가 쓸 수 있으려면 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시가 무엇인지고 시의 정체성을 그래도 조금만 알아야지 시를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가 다른 장르와 다른 것들이 많기는 엄청 많은데, 그것 중에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을 이렇게 보면, 시는 3요소가 있습니다. 3요소가 있는데, 그것을 말씀드리면, 주제와 운율과 심상. 심상이 나오는데, 이건 이제 한문으로 쓰면, 영어로 쓰면 이미지입니다. 주제와 운율과 심상입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제라는 것은 시를 이제 관통하는 어떤 핵심적인 어떤 그런 관통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그리움일 수도 있고 사랑일 수도 있고, 그리고 운율이 있어야 돼요. 실은 리듬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리듬감인데, 지금 현대에 있어가지고 이제 리듬감을 많이 상실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산문시도 많아지고 어떤 리듬감을 상실했는데, 그 시의
안쪽으로 들어가서 내재율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뭐 아마 리듬감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상, 이미지입니다. 시는 이미지라고 이렇게 시는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시는 이미지인데 이 시는 이미지, 시는 아까 삶이다, 시는 이제 이미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시는 치유다 이런 형식으로 이제 시에 대한 정의들을 이렇게 모아보면 시를 잡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좀 골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시는 또 가장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가 뭐냐면 시는 죄송합니다. 시는 느낌과 플러스 생각 가지고 시적인 요소가 있어요. 시적 요소가 가미될 때 어떻게 해요? 시가 구성된다고 합니까? 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 인간들은 느낌과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을 느낌과 생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서 시적인 요소가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시가 되는 것들 아주 간단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느낌은 이제 저희가 정서를 이렇게 시에는 정서가 나오죠. 정서. 희노애락들이 나오고 생각 같은 건 사상과 뭐 그 사람의 어떤 철학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느낌과 생각만 쓰는 게 아니라 시적인 요소, 가장 핵심적인 시적인 요소가 뭐냐? 그런 것은 이제 시의 이미지 그리고 시의 비유 이런 것들이 들어갈 때 비로소 이제 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시에 대한 그 말을 제가 많이 하는데 이 시라는 것은 말씀, 언어를 가지고 모국어를 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손살 써가지고 이렇게 플러스 하면 이 지자가 들어가는데 이걸 이제 트로아에 치면 한문을 말씀원 플러스 그리고 손수를 담아 어떤 지자를 요구하면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손으로 쓴다는 그런 어떤 형상화시킨 건데 이것도 어느 시인님께서 이게 구분했는데 이게 뭐가 중요한 시는 쓰는 게 중요하다 이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랑도 표현하지 않으면 그건 죽은 사랑이고 시도 쓰지 않으면 시가 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는 그런 쓰는 걸 강조하고 그다음에 시에 대한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지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미지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심상이라고 표현하죠. 심상. 마음의 상이거든요. 마음의 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하는데 고대 그리스 시인 시모네드스는 이런 요 시는 말하는 그림이며 그림은 말 없는 시이다. 시는 뭐 말하는 그림이고 시는 말하는 그림이고 맞아 언어로 썼는데 막 말을 한대요. 그러니까 언어란 도구 하나만 가지고도 말하는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림이라는 자체는 이미지는 말 없는 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림에서 여러 가지를 우리한테 안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시가 있는데, 시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를 어떻게 표현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세 줄 시를 쓴 적이 있습니다. 이제 보면 어떤 이제 그 빙어 낚시를 하는 모습을 이제 본 적이 있는데, 이제 TV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것을 추운 곳에 가가지고 빙어를 깨가지고 한 마리씩 하고 끌어올리는 것이 시쓰기가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것을 약간 형상화시키고 비유시켜가지고 제가 썼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의 얼음 순간 깨져 살갗의 빙어 언어로 바닥거려 천천히 끌어올려 빙판 위에 몇 마리 가지런히 올려놓는 것. 이것은 이 빙어 낚시는 이 전문적인 낚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실패같이 생긴 걸 또 하기 때문에 그 손맛이 더 좋기도 하고 굉장히 추운 가운데 하나씩 끌어올릴 때 쾌감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시도 어쩌면 저희 마음속에 있는 어두컴컴한 구석에 있는 마음도 있고 밝은 마음속에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러한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꺼내 놓아가지고 가지런히 언어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시인이란 또 어떤 것을 얘기하나 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살펴보는데 시인에 대한 제목으로 시는 되게 많이 나와 있고 오늘도 몇 가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인이랑 김영택 시인이 한 줄 시로 썼는데 잘 대변하는 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시는 강 같은 세월이라는 시집에 창비에서 1995년도에 수록된 시입니다. 오래됐죠?
자, 시인은 어떻게 표현하면, 이 김용택 시인은 배고플 때 지던 짐, 배부르니 못 지겠네. 자, 다시 한번. 배고플 때 지던 짐, 배부르니 못 지겠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우리가 배고플 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가난하니까, 하니까 그런 걸 하고 있는데, 배부르면 이제 등 따시면 이제 사람이 게을러진다.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시인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항상 배고픈 자세로, 항상 결핍된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 시인의 자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하는 건데, 이제 이거는 이제 들으시는 분께서, 선생님들께서 한번 제가 어떤 것이 아닌 것인가를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강사와 사실이 아닌 것을 하나 고른다면, 강사와 사실이 아닌 것을 하나 고른다면, 자, 오지선답니다. 네, 이제 집에서 지금 들으시는 분 속으로 하지 마시고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1번은 아닌 것은 저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입니다. 한백문학으로 2009년도에 흐린 날에 4편의 시로 등장하였다. 2009년도에 등장하였다. 그리고 2번은 자녀로는 일남을 두었다. 일남을 두었다. 3번은 어머니가 7년 전에 돌아가셨다. 4번은 40살에 IT 업종에서 6년간 사장을 하였다. 5번은 50의 나이에 상담대학원에서 상담학 석사를 취득하였다. 자, 아무거나 찍어주세요. 어차피 다 5분의 1이니까 확률은. 그리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것이 잘못된 팩트냐면 어머니가 7년 전에 돌아가셨다가 아니라 아버님이 7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고 이제 뭐 신상이 나오네요. 뭐 자녀는 아들 하나 두고 있고 그리고 40살에 이제 좀 사장이 돼가지고 한 6년간 이렇게 하다가 이제 약간 돈이 없어가지고 부도 형식으로 이렇게 접은 상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제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잘할 수 있고 재밌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해가지고 대학원에 가가지고 상담대학원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시를 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미 시를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그 시를 통해 가지고 어떤 치유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었고 시 창작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삶을 좀 풍요롭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5년 이상 이렇게 강의하고 있습니다. 네, 저에 대해서 아셨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좀 가깝게 이제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인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시를 통해 가지고 다른 시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표현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살펴보는 시는 엉터리 시인의 기도라는 시거든요. 서정홍 시인의 엉터리 시인의 기도라는 시인데 이분은 1958년생이고 농부 시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는 이제 예전에 나왔다가 이제 리바이벌 돼가지고 아내에게 미안하다 2019년도 담비에 재수록돼가지고 이제 많이 인터넷에 많이 알려져 있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엉터리 시인의 기도는 엉터리 시인이라고 본인 자신을 가리키는 거겠죠. 그래서 시인이 본인 자신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인임에도 불구하고 엉터리 시인임을 이렇게 자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그분이 완전 엉터리는 아니고 약간 반어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그 농부 시인인데 이제 농부 시인인데 이제 전원에서 이제 농촌에서 지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아내를 본 다음에 시인이 누구냐 이렇게 판단할 때 아내의 부지런함, 아내의 헌신, 아내의 모든 것을 그게 진정한 시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그러니까 엉터리 시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김종삼 시인은 이 시도 제가 많이 소개를 했는데 남대문 그 시인은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는 시를 통해 가지고 시인이 누구인가를 이렇게 생각하는 시가 있는데 그 시는 이제
결국에 있어가지고 80년도에 쓴 시거든요. 결국은 돌아 이제 어떤 사람이 시인인가 보니까 그거는 남대문 시장에서 이제 거기서 밥을 먹고 깨닫는 게 있는데 자기도 시인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자각을 하면서 이제 그 남대문 시장에서 치열하게 사시는 분들이 진정한 이제 시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자기애를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서 이 세상을 좀 더 낫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시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시인 공감이 맞는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은 누구도 당하지 못하거든요. 삶을 정말 치열하고 열심히 사람들한테 정말 시를 쓰는 일이 부끄럽지 않는 시인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또 뭐 표현을 하는 걸 보면 사람들이 무심히 밟고 지나쳐버린 키 작은 들풀 한 폭이 눈여겨보게 하소서. 그런 이제 구절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무심히 지나쳐버리는 보이지 않고 정말 수고하고 하는 이름도 없이 하는 들풀 한 폭이도 이렇게 어여삐 볼 수 있는 사람도 그렇게 어여삐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시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엉터리 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표현을 보면 시에서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민복 시인은 이제 강화도 시인입니다. 그분의 이제 삶의 터전은 강화도고 바닷가고 어떤 그렇게 하시고 거의 이제 다른 직업을 안 가시고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전업 시인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죠. 여러 가지 책과 모든 것 출판을 통해 가지고만 이렇게 생계를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그분의 시를 제가 좀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분의 시 중에 하나가 시라는 제목으로 가진 시가 하나 있는데 이 시는 모든 경계에 꽃이 핀다 단시집에서 1996년도 창비에 수록된 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가 과연 어떤 것인가 이렇게 시가 과연 시라는 제목을 썼는데 이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시는 바로 시의 대상이 무엇이냐 그것을 이제 여기서 알려주는데 시의 대상은 마음을 그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자기의 마음 심상이죠. 심상 마음을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그리는 걸 통해 가지고 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하찮게 산 사람의 생과 견주어 보아도 시는 삶의 사족에 불과하네. 허나 뱀의 발로 사람의 마음을 그리니 시는 사족인 만큼 아름답네. 자, 이것은 시가 아무리 뛰어나도 사람의 하찮은 생조차도 당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가 하찮은 삶조차도 시는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거죠. 시는. 근데 시는 어떤 것을 갖고 있냐면 사족을 하나 갖고 있어요. 사족. 아주 작은 필요 없는 건데 뱀에다 다리를 그린 것을 필요 없는 것 하나 갖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그린다는 심상 마음을 그려요. 이미지를 그린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시는 사적인 만큼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우리가 시가 인간의 삶을 능가할 수는 없지만 시를 통해 가지고 더 아름다움을 그릴 수 있다는 게 대단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를 통해서 어떻게 이제 시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제 생각을 이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 선생님들께서 이거 듣고 자신의 시에 대한 생각들을 이제 지금 시의 정의나 뭐 시를 통해 가지고 시를 내용으로 한 시를 통해 가지고 각 시인들의 생각 등 이런 것들을 들으시면서 이것은 나와 좀 맞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취사 선택을 하시면서 시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시에 대한 자원들을 모으셔야지 쓰실 때 이게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많은 것들을 뭐 습득하고 뭔가를 다 뭐 창작 이론을 이렇게
안다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초적인 어떤 문법만 알고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것이 알고 있는 거와 알지 않는 것은 좀 많이 틀리거든요. 그런 것을 이제 조금씩 머릿속에 이렇게 넣고 생각을 이제 그 도구를 들어가야지만 그 도구를 통해 가지고 사물을 볼 때 마음의 심상의 움직임이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그런 도구들을 사용하여 이제 자기 자신이 더 효율적으로 이 표현의 어떤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현대는 표현하지 않아 병이 생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는 표현하지 않아 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올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올분이 많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뭐 코로나 19 시대를 살고 있는데 코로나 블루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블루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그러니까 코로나 블루 때문에 블루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전문가들은 그 이전에 이미 화가 쌓인 것이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이렇게 표출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표현하지 않아가지고 병이 생기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남의 상처 주는 말을 되게 못해요, 이제. 지금 못하고 그냥 내가 감수하고 감내하고 이제 가족 간의 어떤 관계도 그러기 때문에 어떤 은근히 이게 쌓이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한번 터트리면 이제 그거 터트리는 부분을 갖고 또 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저는 표현하지 못합니다. 근데 제가 시를 쓰면서 그냥 아무도 그 표현 못하는 시를 통해 가지고 나를 좀 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거기다 이제 집중하다 보면 어떤 내 마음의 깊이가 넓어지고 또 마음을 성찰하는 깊이가 그리고 보는 시각들이 이렇게 이제 다르고 하기 때문에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시는 그래서 치유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읽는 것을 통해 가지고도 오기도 하고 시는 읽는 것을 통해 가지고 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쓰는 것을 통해 가지고 더 많이 옵니다. 읽는 것을 통해 가지고 오는 것보다 쓰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 치유의 형태는 더 많이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읽는 것도 물론 이렇게 오지만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쓰는 행위 자체가 그건 쓰는 자체가 이제 이게 치유기 때문에 그리고 시를 읽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시를 쓰면 더 기분이 좋아진다. 그리고 이건 많이 체험하죠. 시를 읽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시를 쓰면 더 기분이 좋아져요. 이거는 이제 좋은 부분만 이렇게 딴 거지 읽기도 힘들고 근데 좋은 시만 골라 읽으면 되고 시를 쓰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건 결과론적으로 그런데 쓰기까지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이제 그렇다고 다른 분들도 표현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런 어떤 아픔이 클수록 어떤 그런 것들을 클수록 아무래도 이제 나중에 이제 결과로 나올 때는 더 큰 기쁨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 세계에는 한편의 시를 읽고 자신의 삶을 보듬고 세계의 비밀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세계의 비밀을 알고 이 시는 정말 21세기 왔는데 계속 시는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구석이나 어느 사람들이나 뭐 고대에서부터 계속 시를 쓰는 사람들이 있고 시인이 존재하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통해 가지고 어떤 마음 부분이나 어떤 감성 부분을 터치하는 이성적인 부분은 아니더라도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계속 역사적으로 이렇게 흘러나오지 않았나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인문학이 뭐 죽었다, 인문학이 끝났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이제 어쨌거나 이제 그 소수 인원이지만 시를 통해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자기를 소통하고 얘기하고 어떤 계속 이어나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세계에는 좀 더 존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는 읽고 쓰는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시 강좌 제목을 시는 읽고 쓰는 즐거움이라고 이렇게 가졌습니다. 읽고 쓰는 즐거움. 근데 읽고 쓰는 즐거움이 오나요? 이게 즐거움이 솔직히 오나요? 근데 저는 최종적으로 제가 느끼는 거는 즐거움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읽고 쓰는 데는 즐거움이 오기 때문에 한번 그 체험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께서는 이제 좋아하는 시인이 있으세요? 좋아하는 시인이 있으면 되게 좋아요. 좋아하는 가수나 좋아하는 노래나 이런 거 다 갖고 계시잖아요. 좋아하는 음식이나 이런 거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내가 정작 시를 쓴다고 이렇게 마음의 다짐을 했는데 좋아하는 시인이나 좋아하는 어떤 시집이나 내가 그 어떤
시에 대한 어떤 서사들이 이렇게 부족하다면 약간 이건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것들이 있을수록, 그러니까 제가 시집을 소개를 많이 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시집을 잘 안 읽는 시대 되지만 시를 통해 가지고 계속, 시라는 것은 어떤 한 권만 사놓으면, 그것을 어느 정도 사놓으면 계속 반복해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내 평생에 애송하는 시가 있느냐? 애송하는 시. 자, 애송하는 시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뭐 애송하는 시가 있긴 있는데, 이제 그 애송하는 시를 통해 가지고 이제 뭐 하나일 수도 있고 시집이 될 수도 있고, 뭐 하나로 딱 선별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하나로 하기는 힘든데, 그 시를 통해 가지고 그 애송하는 시를 이렇게 보면, 이제 그 시를 보면 나와 어떤 유사성을 갖고 나의 삶의 형태가 비슷하거나 어떤 그런 감정을 느낄 때 그 시가 되게 좋다고, 좋고, 나한테 마음을 이렇게, 마음이 이제 일치되는, 그러니까 베스트셀러로 이렇게 나가는 그런 시가 아니라, 그런 시들이 저희 삶과 일치될 때 그 시를 되게 좋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천양의 시인의 오래된 나무 같은 경우에는, 그 오래된 나무, 소나무 비유를 통해 가지고, 거기는 비유적인 어떤 그런 자료도 많이 나오지만, 아버지의 비유를 여류신이라는 얘기예요. 그 시인이 소나무를 비유해 가지고 자기 자신 60이 넘은 상태에서 이제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단단하고 고고한 아버지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버지를 그리움으로 이렇게 느끼는 그 시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아버지에 대한 어떤 상실이 있기 때문에 그 시를 읽으면서, 이 시가 굉장히 괜찮다 해가지고 좀 강의할 때, 이 시 좋아요, 막 설명을 막 이렇게 막 하면, 제가 좋다고 타인이 좋은 시는 아니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시 자체가 아주 유명한 시가 아니더라도 내 삶을 대변할 수 있고, 내 삶의 어떤 꼭지 부분이나 어떤 바닥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는 시, 그런 시가 아마 애송하는 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배운 거는 아주 좋은 뭐 낭만시나 뭐 이런 걸 좋아하는데, 그런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런 시를 이렇게 만들어 가고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이제 시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내 평생 가성으로 쓴 시가 있는가. 자, 오늘 이제 저희 주제가 이거죠. 나도 시를 쓸 수 있을까?인데, 내 평생 쓰는 시 한 편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뭐 유명한 문학인 되기는 이제 너무 멀리갔고, 이제 자기 자신이 시를 쓴다고 이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이렇게 시를 쓰고 있는데, 이제 자기 자신이 내놓으라는 어떤 시 한 편은 갖고 있으면 이제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가의 시인들도 대표 시 하면 5개, 4개, 3표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저희 삶을 통해 가지고 제가 선생님들이 쓴 시 하나, 대표 시 하나 나오면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내 삶을 이제 들으신 선생님들은 이제 앞으로 살아온 날들이 더 이제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내 삶을 어떤 정리할 수 있는 어떤 도구가, 어떤 것들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바로 이제 저는 이제 시쓰기를 추천드려요. 쓰기를 통해 가지고 내 삶을 돌아보면서 그 이야기들을, 서사들을 이제 정리하면서 시라는 도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써놓다 보면,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제 삶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고 정리하는 그런 단계를 통해 가지고 내 삶이 그래도 괜찮았다, 이 지점까지 가면, 잘 살았다까지 가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뜬구름 잡듯이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시가 효용 가치가 떨어진다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를 통해 가지고 내가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시는 경제적이에요. 경제적. 최소 비용, 최대 효과. 그리고 이제 이게 나이가 들수록 이게 활동적인 운동을 못 하기 때문에, 이 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자기 자신을 이제 자기 자신을 쓰기는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종이로 쓰는 건 잘 안 하고, 저는 블로그에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블로그를 정해가지고, 지금도 끊임없이 쓰고 있는데,
거기다 블로그에다 제 생각들을 이제 아무 데서나 아니면 TV 보다가 예전에는 폼 잡고 쓰는 게 아니라 생각나면 이제 실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저가 거기에 쌓이는 것들 보고 돌아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그 남을 의식해서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록을 하기 위해 쓰기 때문에 오로지 저를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별로 그런 어떤 의식에 대한 부분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시인이란 또 시가 있는데 진희정 시인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희정 시인은 거꾸로 선 꿈을 위하여 실천문학 1994년도에 수록한 시인이라는 시거든요. 진희정 시인은 이제 돌아가신 분이거든요. 1959년도에 나서 1993년도에 돌아가셨어요. 34살 때 돌아가시고, 이제 이분은 활동을 하시다가, 시집이 없었는데, 돌아가신 후로 이제 시집이 출간되는, 그러니까 그런 시인들이 이제 요절 시인들이 많이, 기영도 시인 같은 경우 활동할 때는 시집이 없다가, 뭐 다른 나중에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시집이 이제 발간되는 그런 건데, 진희정 시인은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우연한 기회에 이제 알게 되었는데, 이제 그 시인이라는 시가 너무 좋더라고요.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인, 진희정, 시인이여 토시 하나 찾아 천지를 논다. 시인이 먹는 밥 비웃지 마라. 병이 나오면 시인도 사라지리라. 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인이여 토시 하나 찾아 천지를 돈다. 시인이 먹는 밥 비웃지 마라. 병이 나오면 시인도 사라지리라. 자, 이 시인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런 것들 표현이 있기 때문에 병이 나오면 시인도 사라지리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병이 있는 곳에, 질병이 있는 곳에 시인이 있는 거죠. 시인은 정화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제 치유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근데 시인의 태도는 뭐냐면, 시를 짓는 시인의 태도는 앞면에 나와 있는데, 토시 하나 찾아 천지를 돈다. 토시 하나를 찾아가서 시를 써놨는데 이게 생각이 안 나는데 이 토시를 하나 찾기 위해 가지고 엄청나게 고뇌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토시 하나를 찾아내는 게 시인의 그런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병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이제 나오는데 그 병에 대한 부분을 가장 이제 적나라하게 잘 해석한 부분들이 하나가 이성복 시인의 그날이라는 시에 보면 1980년도에 창비해서 발간됐는데, 모두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 맨 마지막 말에 1980년도에 모두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 모두 병들었는데 아프지 않았다는 거죠. 그때의 시대상을 정말 그때의 시대상은 암울했죠. 그러니까 암울하고 뭔가가 시도하기는 너무 힘든 어떤 전국이었고 그런 시대였는데 다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우리 시를 쓰는 요령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이렇게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는데, 시를 쓰는 요령은 이제 이론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롤랑 바르트 이론 중에 이제 보겠습니다. 투비형 글씨가 좀 돼서 죄송한데 이게 돌아서 쓰기가 힘드네요. 자, 보면 롤랑 바르트는 21세기의 프랑스 철학자입니다. 철학자고 이제 비평가이기도 하고 굉장히 문학적으로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제 이론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스튜디언과 펑크툼에 대한 이론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처음에 나올 때는 사진에 대한 이론이었어. 사진을 보고 있느라면 이 이론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보고 있느라면 어떤 여인을 보고 있는데 어떤 여인의 얼굴이 이렇게 사진에 이렇게 나온다는 건 여인의 얼굴을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제 보편적으로 보는 것을 스튜디엄이라고 하고, 이제 펑크툼이라는 것을 여인의 얼굴을 보는데 눈, 코, 입, 이 어떤 세밀하게 이제 어떤 세밀한 부분들을 이렇게 보는 것을 펑크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것을 어떤 사진을 보고 있는데 뭐좀 모나리자의 뭐 미소나 아니면 루브르 박물관에서 본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그럼 그 사진 아니고 그림인데 그 그림을 보고 있느라면 전체적인 어떤 표현들은 이게 딱 스튜디움이고 거기서 모나리자의 살짝 머금은 그 미소 그거를 우리 막 가슴을 찌른다고 얘기하거든. 찌른다. 사진에서 찌른다를 얘기해요. 찌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요거를 이제 문학적으로 이제 시에서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면 제 시를 하나 보면 겨울 풍경이라는 시가 하나 있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이 똥꼬통은 스튜디움의 일반적인 부분이고 큰 부분이고 그리고 이거는 구멍이 되는 어떤 찌르는 어떤 디테일한 부분이 이렇게 아시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2층에서 저희 집이 이제 2층인데 2층에서 이제 어느 날 겨울에 엄청 추운 날 이렇게 보고 이제 그 2층에서 이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뭔가 저 2층에 거기 있는 걸 좋아하는데 바라보고 있었는데 거기서 고양이 한 마리가 이렇게 겨울 고양이는 정말 생존이 진짜 강한 고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멍한 눈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봤어요. 스튜디오 이제. 근데 그 상황이 뽕코틈이 생기는 게 뭐냐면 제가 시적으로 약간 이제 넣어가지고 쓴 게 뭐냐면 그 고양이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근데 그 상황에 디테일하게 생각을 해보니까 고양이가 이렇게 가면서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 저거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주쳤는데 그 고양이가 마주쳤는지 안 마주치는 건데 그 고양이가 하늘을 보고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것은 눈이 이렇게 내리고 있었어요. 눈이 내리는 모습을 보고 저 고양이가 그 생전에 대한 어떤 사람처럼 생각은 못하지만 저와의 마주침에서 고양이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뒷등으로 도망가는 모습을 제가 이제 겨울 풍경이라는 시에서 1년에다가 이걸 풍경으로 넣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겨울 풍경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파 치열하게 지나고 있어 가끔 보았던 갈색 고양이 한 마리 얼굴엔 달아 빛나는 단추구멍처럼 초점 없는 야상의 눈길 마주치면 저 너머 하늘 끝은 하염없이 눈처럼 떨어진다. 내 눈길 정면 마주치자 후두둑 발자국 소리 남긴 채 물기 없는 나무 뒷동에 숨어버린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를 통해 가지고 그 풍경 속에 있는 것들을 디테일하게 이제 폰콘트임이라는 도구를 이용해 가지고 그때는 이용해 가지고 쓰지 않았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이거를 생각을 하지 못하는데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도 사진을 보듯이 우리의 삶도 스튜디움과 폰코텀으로 이렇게 볼 때 스튜디움으로 볼 때도 있지만 폰코텀으로도 깊이 들어가는 연습을 많이 해야지 이 시적인 표현들이 더 풍요해지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청각적 이미지와 시각적 이미지와 청각적 이미지에 대해서 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는 5가지가 있습니다. 오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청각, 시각이 먼저, 시각, 후각, 미각, 촉각. 시는 이미지로 이루어졌습니다. 시는 이미지인데 이미지는 이게 중요해요. 시는 거의 다 이제 이미지 형태로 다 이게 녹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우리가 이미지 중에 가장 이제 많은 넓게 분포되어 있는 우리가 사용하는 눈에 대한 이미지, 시각에 대한 이미지가 가장 이렇게 넓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시각과 청각이 가장 많이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는 이제 그 이미지로 표현하는데 이제 시모디디어스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시는 말하는 그림이며 그림은 말 없는 시이다. 시와 이미지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시와 이미지와의 관계를 시와 이미지와 관계. 이미지는 5개가 있죠. 시와 이미지와 관계. 시를 통해 가지고 시의 문자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미지를 그려요. 심상한다고 하죠. 시를 통해 문자를 가지고 이미지를 그린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이미지는 뭐예요? 이미지를 그리기 때문에 이미지는 결국 뭐예요?
결국 시란 얘기거든요. 결국 시란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시와 이미지의 관계는 있고, 시에서는 항상 이미지들이 하고 가장 주류를 이루는 것은 시각과 청각이 있다,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시를 한 편 소개해 드리고 이제 마치겠는데, 이 시는 이제 제가 이제 소풍이라는 시거든요. 이게 이제 보면 이제 어디에 이제 지인들과 소풍을 갔을 때 아주 풍요로운 마음들을 멋진 뭐 배경이 있고 뭐 나이아가라 같은 어느 풍요로움은 없었어도 그 사람들과 같이 갔을 때 지금 일상으로 복귀하자고 막 얘기하죠. 일상으로 복귀하는 게 가장 큰 소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했을 때 그 기쁨들을 제가 여기다 담아가지고 시각적 이미지, 청각적 이미지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써가지고 한 것씩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풍 정진호. 햇빛 따사롭고 하늘은 맑다. 집에서 출발할 때 발걸음 깃털 같고 설렘이 나를 보고 계속 웃는다. 냇물은 졸졸졸 이끼 낀 바위에서 차분히 흐르고 연신 솟는 서로의 정감 어린 이야기들은 물소리에 덮이고 바람에 나뭇잎에 부딪히는 소리에 묻힌다.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 미소와 말소리가 공명하며 머물다 충일한 보람이 마음을 봉합한다. 아침을 걸러 공복에 먹는 늦은 점심, 속이 꽉 찬 김밥을 조금씩 나눠 먹는다. 물가 건너편 이름 모를 한 무리 들꽃 하늘에서 여인처럼 춤추고 있다. 알이 꽉 박힌 청보리처럼 우리의 마음들이 숲속 풀밭 토끼처럼 이리저리 뛰어다닌다. 적절하게 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이제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일하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시를 쓸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어떤 고민적인 어떤 선언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 가지고 쓰시는 분들도 계속 이제 썼을 때 이런 물음과 정체성을 가지고 시를 쓰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는 항상 사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적 사유가 그 어떤 깊이와 시로 이렇게 연관되기 때문에 그러함을 삶을 통해 가지고 항상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는 쓰는 행위가 가장 기본이라고 얘기했죠. 시는 선수자가 들어가 있다면 시는 하고 어떤 마음을 대상으로 하고 나의 느낌과 생각을 가지고 나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언어로 표현하면서 써내려가는 것이죠. 거기서 시적인 어떤 정체성을 배운 다음에 거기에 더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하되 이제 그 목표는 자신을 늘 들여다보고 자신을 늘 성찰하고 이런 지점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시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관객이 선생님들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쪽 떨어지고 막 떨어진 것도 어수선한 부분도 많이 있었는데 하여간 들어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더 이제 시에 대한 부분들이 선생님들이 이제 조금씩 발전하고 시적 사회가 발전하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들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